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사전 음성 확인서 의무화로 단기 체류자 확진 비율은 낮아졌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의 비율은 68%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중국의 유행 상황과 변이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실내 마스크 조정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국경에 빗장을 풀면서 중국인들의 최대 명절 춘제 연휴를 앞두고 중국 공항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발 입국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규제가 없는 국가도 있어서 우회 입국을 통해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행성 벤우에서 채취된 표본이 지구에 도착하고 유용한 광물로 가득한 소행성을 조사하기 위한 탐사선도 발사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소행성 충돌 시험에 이어서 소행성 연구가 우주 탐사의 새로운 분야로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 CES에서 인간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손가락처럼 섬세하게 움직이는 로봇들이 등장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10분 만에 얼핏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인간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 유입으로 중서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9,1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주 전보다 3천여 명, 2주 전보다 6천여 명씩 감소했습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7일 이후 9주 만에 가장 적었고 63일 만에 10,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8,997명, 해외 유입은 10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32명으로 닷새째 5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3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625명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의 비율이 68%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해외 유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9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는 67.9%인 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인천공항에 도착 즉시 검사받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은 어제 하루 3.9%였습니다. 검사 대상 180명 가운데 7명이 확진된 것으로 전날 양성률 14.8%의 4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중국발 검역을 강화한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누적 인원은 8,399명이고 이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은 1,823명, 이들의 누적 양성률은 20%입니다. 중국이 3년 가까이 걸어두었던 국경의 빗장을 풀면서 공항이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다만 많은 나라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외국인들은 눈에 띄게 적은 모습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베이징 공항에 여행 가방을 든 승객들이 게이트를 빠져나옵니다. PCR 검사는 물론 강제 격리 없이 집이나 호텔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밝은 표정입니다. 今天放开就是觉得很好的信号，我们还是非常乐意看到北京重新开放给不仅仅是香港，还是全世界。 상하이 푸동공항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당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여행객 숫자가 작년보다 2배 증가해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수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세관 검사를 통보할 때 출발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今天票很难抢，并且预约核酸什么的也非常难做，就是在外面，其实外面好多地方都已经没有做核酸的这种检测点。 예상대로 중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눈에 띄게 적은 모습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다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증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나름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조만간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我们采用呢多种统计方法综合运用，也能够呢相对准确地评估疫情的发生、发展趋势。 오는 21일부터 14억 중국인들의 최대 명절 춘제 연휴가 시작됩니다. 각국은 중국발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는 규제가 없는 국가도 있어 우회 입국으로 국내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음력 설 춘제 연휴를 앞두고 대량 해고에 반발한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내륙의 항원 검사키트 제조 공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의약품 수급 조절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 폭발한 사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성난 노동자들이 공장 설비를 부수고 완제품 박스를 쏟아버립니다. 무장 경찰이 출동하자 집기류 등을 집어던지며 격렬히 저항합니다. 중국 충칭의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제조 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음력설 춘제 연휴를 앞두고 공장 측이 대량 해고 통보를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주야간 증산에 투입됐던 임시 고용 직원들이 그동안 임금마저 떼일 처지에 몰리자 폭발한 겁니다. 최근 중국에선 항원 키트 품귀 현상이 나타나 한때 20개들이 한갑 가격이 약 15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른 감염 확산 속도에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고 지금은 수급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처럼 과잉 생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每个村里抗原要好多钱，10几20块也还买不到，看嘛，现在到处都是。 지난해 11월 정저우 아이폰 공장에서도 비슷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새해엔 폭죽 금지 조치에 대한 반발에 불꽃 혁명이란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방역 만리장성을 무너뜨린 백지 시위 전후 중국인들의 불만이 다양한 계기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철에는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층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랭질환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보온에 신경 써야 하고 이를 위해서 모자와 목도리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고령층은 요즘 같은 강추위에 걱정이 많습니다. 두둑하게 입고 가죠. 마스크 쓰고 이제 모자식으로 해서 목도리를 해고 이제 이러고 가면 안 쳐요. 더욱이 혼자 살거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겨울나기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혈압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외출하실 때 머리에 보온이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자 이렇게 쓰고 외출하시는 거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노인들은 기초대사량이 낮아서 체내 열 생산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추위에 노출돼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의 한랭 질환에 걸린 사람 중 42%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한랭 질환은 실외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집안 같은 실내에서 걸린 경우도 23%나 됐습니다. 한랭 질환 중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저체온증은 몸속 심부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출할 때는 물론이고 실내에 머무는 경우에도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내 적정 온도 그리고 습도를 좀 유지해야 하고 특히 또 외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방한 용품들을 사용해서 따뜻하게 몸을 관리해서 외출을 하는 교육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한랭 질환 증상 시에는 가급적 병원을 빨리 방문하게 하거나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방한 기능이 있는 모자와 목도리, 신발까지 갖춰서 새는 열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눈길을 걷다가 옷이나 양말이 젖었다면 얼른 집으로 돌아와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황사는 물러났지만 중서부지방은 사흘째 대기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황사는 물러났지만 대기 정체로 국내외 오염물질이 축적되며 중서부 곳곳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약자와 호흡기 질 환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며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 강화군 서쪽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전역에서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새벽 시간 잠에서 깬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대부분이 잠들었을 새벽 시간 요란한 소리와 진동을 울리며 지진 재난 문자가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1시 28분쯤 인천 강화군 서쪽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발생 지점은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으로 진원의 깊이는 19km로 파악됐습니다. 지진계에 기록된 관측값을 토대로 흔들림 정도를 산출하는 계기 진도는 인천에서 최대 4단계.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인천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지 30분 만에 관련 신고가 30건 접수됐는데 다행히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흔들리길래 어지럼증인가 싶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YTN 뉴스를 보니까 지진이라고 떴더라고요. 인천에서 발생한 지진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경기도는 최대 3단계, 서울에서는 최대 2단계를 기록했는데 실제로 지진 발생 이후 수도권 전역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자려고 누워있는데 침대가 막 갑자기 흔들리더니 탱크 지나가는 것처럼 막 흔들리더라고요. 너무 무섭죠. 뭐 전쟁 난 건가 싶기도 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규모 3.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해 10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규모 4.1 지진이 일어난 이후 70여일 만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한 지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소행성이 우주 탐사의 새로운 분야로 자리 잡으면서 지난해에는 소행성의 우주선 충돌 실험까지 성공했는데요. 올해는 유용한 광물이 가득해 보물섬이라 불리는 소행성을 조사하기 위해 탐사선이 발사되고 또 다른 먼 소행성에서 채취한 표본이 지구로 배달됩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형성돼 있는 소행성 벨트. 이곳에는 지름이 226km에 달하는 커다란 소행성, 푸시케가 있습니다. 주로 암석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일반 소행성과 달리 푸시케는 철과 니켈, 금 등 유용한 광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른바 보물섬 소행성이라 불리는 푸시케 소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오는 10월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스페이스X 팔컨 헤비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날아갈 푸시케 탐사선은 2029년 소행성 궤도에 진입해 21개월 동안 주변을 돌며 행성 탄생의 비밀을 풀 예정입니다. Psyche gives us the opportunity to visit a core, the only way that humankind can ever do, and it would be the first metal object that humankind has ever visited. 이에 앞선 9월엔 또 다른 소행성 표본이 지구로 이송됩니다.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지난 2020년 10월 소행성 베누에서 채취한 표본으로 23억 날아 지구로 오는 것입니다. 오시리스 렉스가 표본이 담긴 캡슐만 분리해 지구로 떨어뜨리면 낙하산을 펼쳐 미국 유타주 사막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캡슐 귀환 임무 이후에도 탐사선에 충분한 연료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2029년 지구에 근접하는 소행성 아포피스 연구에 오시리스 렉스를 재투입할 계획입니다. 75% of the sample we bring back is archived for future generations. So this is a decades-long
legacy that OSIRIS-REx brings to science to study. 올해 2번의 소행성 탐사 이후에는 2028년 차세대 적외선 우주망원경 네오 서베이어를 발사해 햇빛에 가려진 소행성까지 찾아낼 예정입니다. 이듬해인 2029년에는 지구 정지 궤도 위성보다 가깝게 지나가는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올해 CES에서는 인간의 움직임을 따라하고 섬세한 움직임까지 가능한 로봇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단 10분 만에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한 가상 인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로봇팔이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주먹을 쥐고 펴는 것도 자유자재입니다. 손가락과 손목, 팔목에 부착된 센서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로 버틸 수 있는 무게는 2kg. 마이크 하나쯤은 거뜬하게 듭니다.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인가요? 네, 사람의 팔을 본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팔이고요. 서빙 로봇, 배달 로봇, 그리고 택배 로봇 이런 것들에도 쓰일 수 있겠죠. 사람을 닮은 로봇이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갑니다. 문고리를 열기 위해선 섬세한 손가락 움직임과 꽉 쥐는 악력이 필요해 딥러닝으로 수백 번 학습을 거쳐야 합니다. 스스로 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로봇은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운 건물 구석까지 말끔히 소독합니다. We use it to disinfect facilities, we use it to monitor residents and patients to keep them safe, and we use it to provide communications and deliver items. 이젠 사람을 닮은 로봇을 넘어 실제와 똑같은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원하는 음성을 입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0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 가상인간은 전화 응대 업무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직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얼핏 봐선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을 닮은 로봇이 우리 일상에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이번 CES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어떤 업체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관람객들을 사로잡았는지 현지에서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치안 엑스포 센터. CES 대기업 전시관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이곳에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건 AI를 활용한 혁신 기술입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쓰기 훈련을 도와주는 플랫폼부터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돕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AI 인형까지 등장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대화를 해주기는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파티가 부모님을 도와서 아이들과 놀이를 통한 즐거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관심이 높아지는 건강 관련 분야에서도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여럿이 함께 달리는 것은 물론 실시간 자세 교정까지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도 등장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AI가 사용자의 신체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실시간 분석이 끝나면 화면을 통해 잘못된 자세를 알려주게 됩니다. 순식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도 있습니다. 작은 장치를 손에 쥔 채 5초를 기다리자 체지방과 골격근량 등 구체적인 수치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혹시 위험 수위는 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한 5초 정도의 시간만 할애하시면 바로바로 어느 정도 체지방이 변화되는지를 이제 아실 수 있고요. 규모는 작지만 뛰어난 아이디어로 주목받은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 CES를 기회 삼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김철입니다. 인공지능 AI는 대화형 챗봇은 물론 기사 작성,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패션 산업에도 도입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상의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반투명한 스커트에 다운 재킷을 묶은 채 마스크를 쓴 모델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의 도움을 받아 제작된 의상들로 참석자들은 다소 낯설고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I think the face covering is definitely alien-like and exciting. I mean, you think about what the future of fashion would be like and what type of material we will be wearing, how light it would be. 패션 디자이너 14명이 디자인한 의상 80여 벌은 모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 완성됐습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한 책임자는 이 소프트웨어가 패션 디자이너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Ada is an assistant for fashion designers, just to help them, to work together. I mean, designers and AI can work together to come up with the final collection. 패션 AI 시스템은 이미지 인식과 감지, 생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초안 스케치와 재료, 색상 팔레트를 업로드하면 AI 시스템은 디자이너가 자신만의 독특한 감각을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諗一啲自己平時唔會 design 嘅款式，或者咧係唔會做開嘅嘢，但係最終咧個抉擇權咧喺我手上邊，即係呢張圖。 인공지능 패션 시스템은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줄 뿐 아니라 사람과 협업 경험을 쌓을수록 더욱 정교하게 발전할 수 있어 패션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하면서 수명이 다한 태양광 폐패널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폐패널의 재활용, 재사용률을 3년 내에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는 12만 5천여 곳, 발전 용량은 2만 메가와트에 달합니다. 2000년대 들어 태양광 발전이 비약적인 성장세를 이어오면서 수명이 다한 태양광 발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사용 연한은 통상 20년에서 25년 정도입니다. 3년 전 279톤에 불과했던 폐패널은 3년 뒤엔 1223톤, 2027년엔 2645톤으로 2배 이상 늘고 2032년엔 10,000톤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과 은, 구리, 실리콘 등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폐패널 처리 능력과 인프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폐패널 대부분이 제3국으로 수출되거나 매립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폐패널 재활용 재사용률을 3년 안에 유럽연합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제고해서 적정 수준의 설비 투자와 보다 정확한 폐수 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패널을 설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해체 단계도 반드시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표준 시방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2개뿐인 재활용 업체를 7개로 확대해 5대 권역별로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 200개의 중간 집화 시설을 설치해 물류 비용도 대폭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태양광 패널에도 적용해 회수 의무량이 미달인 경우 킬로그램당 727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폐패널 발생 저감으로 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이번 주도 여전히 잿빛 하늘입니다. 며칠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는 당분간 이어진다고 하니 외출하신다면 KF80 이상의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